어떤 주관적인 그 의견을 배제한 채 그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집필자도 뭐 그렇지만은 저 역시 동아농민혁명 전개 과정을 전부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어떤 그 얕은 그 지식과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 주장하는 바가 없지 않을까 좀 우려가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고 또 현행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9차 교과과정에 따라서 조만간에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서술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개정되는 역사 교과서의 작은 어떤 이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바람을 가지고 본 발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석한 역사 교과서는 국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한국사 교과서로 6종, 그다음에 근현대사 교과서 6종, 그래서 총 14종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동아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한 키워드는 공주집필, 삼내집필, 서울복합상소, 근거집필, 그다음에 고분농민봉기, 백산대의, 황룡촌 전투, 전주하약, 도서 폐정개혁, 9월 최시영 기포라든가 공주금전띠 이런 큰 흐름 하에서 이제 교과서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교과서에 따라서 이들 사실에 대한 어떤 선별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어떤 강약 정도가 교과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동아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사로서의 단계하고 1차 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어떤 키워드를 보면은 현재 직강소에 대한 내용이 전체 16개 교과서 중에서 15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폐정개혁에 대한 어떤 내용도 16개 교과서 중에서 15개 교과서, 그 다음 공주 우금치 전투에 대한 내용도 16개 교과서 중에서 15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교과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입성, 전주 화약, 그 다음에 이제 13개 교과서 수록되어 있는 것은 보온집필, 그 다음에 고분 농민봉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역사 교과서에서 어떠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교과서 어떤 집필 비중을 놓고 가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온지피와 고분농민봉기,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황토형, 황룡촌, 전주성 입성, 그 다음에 직강소와 폐정개혁, 그 다음 우금치 전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과서가 이제 집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분농민봉기 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대부분 고종대 농민항쟁과 동학이 결합이 돼가지고 동아농민혁명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역사 교과서에는 고종조 농민항쟁에 대한 서술 비중은 대단히 낮습니다. 거의 언급이 안 돼 있을 정도입니다. 고분농민봉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고종대 농민항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추측이 되지만은 당시 거대한 개항 이후 역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동학과 농민항쟁이라는 그런 어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농민항쟁보다는 동학에 더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교과서가 이제 집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 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주 집필에 대한 언급은 6개 교과서, 삼내 집필에 대해서는 12개 교과서,
그래서 서울 복합상수는 11개, 금고지피는 4개, 보온지피는 그 13개에서 삼례지피와 이제 보온지피에 관한 언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주지피와 금구지피에 대해서는 그 많은 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892년부터 93년에 전개된 그 동아 그 교주 신호 운동이 사실상 공주지피가 시작이고 보온지피가 끝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쪽 삼례나 금구지피보다는 공주지피를 좀 그 비중을 놓고서 접근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보농민 봉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런 그 교과서가 특히 강조를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보농민 봉기와 무장기포 백산대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서술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이 고보농민 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그 전사로서 서술할 것인가, 전 단계로서 서술할 것인가, 아니면은 동학농민혁명의 그 시작점으로 서술할 것인가가 그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 큰 이해의 편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6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고보농민 봉기가 곧 동학농민혁명의 그 시작인 것처럼 서술이 돼 있고요. 반면에 그 무장기포를 다룬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장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그 시작점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의 틀은 고보농민 봉기의 연장선상에서 무장기포를 다루는 그 양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고보농민 봉기는 사실상 고종대 농민항쟁의 최정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그 전국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을 일어난 동학민혁명의 전사이지 그 시작점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장기포가 동학민혁명의 그 시작점으로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무장기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백산대의가 개최된 거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영이 동학서에 나오는 그 똑같은 내용의 백산대의인지는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이 그 고부로 이동을 해가지고 고부에서 김계남이 이끄는 농민군과 합세를 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 형태가 백산대의 형태로 된 거로 추론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지영 동학서에 나오는 백산대의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은 비판적으로 우리가 그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투현 전투에 대해서는 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주서 그 입성에서 이제 전주 하약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이제 상당히 강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와 이제 패전 계획을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서에 입성해가지고 전주 하역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직강소를 체결해서 12개조와 같은 패전 개혁이 이제 그 추진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사실상 오지영의 동학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의 어떤 그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큰 흐름을 놓고 봐서는 오지영의 동학사 내용의 흐름과 거의 유사할지 모르지만은 실제 전개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직강소 같은 경우에는 전주성에서 철수한 해산이 아닙니다. 철수한 동학농민군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관민 상하의 원칙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직강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패전 개혁이 이제 단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직강소보다 동학민군의 어떤 전위 조직 역할을 했던 것은 도소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소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조경달 선생님에 의해서 그 체계적으로 그 논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근의 그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도소에 대해서는
현재 그 법문사에서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만 유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3내 재봉기하고 동학교단의 어떤 9월 18일 기포 사실, 그다음 공주금치 전투를 이제 비중 있게 그 다루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남북적 연합 문제를 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봉준, 특히 남접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교과서를 집필한 데가 있고, 또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남접과 북접을 등가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교과서를 그 집필한 그 데도 있고. 근데 그 아시다시피 9월 재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남북적 연합에 의해서 이게 제 기병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교과서에서는 등가적으로 서술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양상은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 이후의 그 전투를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습니다. 이따 토론을 맡게 될 김태훈 교수님이 이제 집필한 금성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하게 김계남 장군이 감행한 청주성 전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그다음에 중앙이라든가 법문에서 나온 근현대사에서 우금치 전투 이후에 이제 이 격전지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은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공조 우금치 전투로 실제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것처럼 서술돼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지학서에서 나온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의를 들어 그 경문을 전봉준 경문으로 이제 피규어를 했는데 보다 호남 창의소 경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석구 유지비가 부안에 있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 기포할 때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 참여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김계남은 무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천재에서 간행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농민군이 청일 양군에 대한 철병 요구 조건으로 화약을 맺은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철병 요구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럼 미래에서 나온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그릇된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는 전주 화약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와 같은 전주 화약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주 화약 조건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신변 안전과 해정 개혁을 국왕에 아뢰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제한된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청일전쟁의 시작이다. 이것은 분명히 서술 오류고요. 그 다음 삼화와 법문 한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무장 기포에 김계남이 참여한 거로 돼 있지만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교과서에 이제 수록된 내용을 보면은 6개 교과서에서 16개의 어떤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장기포 전후 사실관계 이해가 부족한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요. 이런 문제점은 이제 무장기포에 대한 어떤 사실 증명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필자들이 미처 사실을 인지 못한 데에서 이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주 화약에 대한 조건이 교과서에 따라서 또 집필자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심한 양상이고요. 그다음 9월 재봉기에 대한 이해가 또 교과서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성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손병희 등 교단 지도자와 서장옥 등 농민 지도자를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당시는 글쎄 넓은 범주로 손병희를 교단 지도자로 볼 수 있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교단 지도자로까지는 손병희를 언급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 서장옥은 농민 지도자의 겸 동학교단의 어떤 지도자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주 화약 조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문제 폐지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 신문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서술이 돼 있고요.
그다음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농민군의 봉기를 촉구하는 사발통문이 돌려지자 고부백산에 8,000명 모였다. 이것도 뭐 사실 서술상의 어떤 오류를 보이고 있고요. 2차 공개된 내용도 이제 오지의 동학사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최시영은 충주의 중앙기관에 법수를 설치했다. 이것도 분명 사실 오류고요. 외국군대 철병요교와 패전개혁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 하약을 맺었다. 이것도 사실 오류로 확인됩니다. 그다음 천재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고분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동아농민군의 봉기, 이것은 고분농민봉기와 무장기포를 분리시켜서 그 접근을 못한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주 하약 이후 동아농민군 직강수 설치와 패전개혁 단행하여서 민시정부 청군을 끌어들여 이건 전후 사실 오류를 보이고 있고요. 동아농민군이 다시 봉기한 게 1894년 9월 18일인데 어떤 근거로 9월 18일 날 동아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한 거로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동학교단이 기포이를 맞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근거, 많은 교과서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부두에서도 9월 18일을 제 그 기병 기포일로 이제 많이 기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동학교단 기포일하고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성을 점령한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전주성 점령기를 절정기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자료 내용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은 18종의 사진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농민혁명 전사 단계에서는 최재호, 전봉종 모태, 만석구, 유지비. 그다음에 1단계는 이런 5종류. 2단계는 이 2종류, 3단계는 이 2종류. 기타가 있는 5종류의 사진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교과서가 한 3에서 8조 개의 분량이거든요. 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사진은 한 3장, 많아야 한 5장 정도의 이 사진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3장 내지 5장의 사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선별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의견이 있겠죠. 어떤 동학혁명에 대한 어떤 사실 내용을 어떻게 사진을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학습 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등등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꼭 들어가야 할 사진은 사실상 무장기포가 동학혁명의 어떤 시작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장기포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동학혁명이 본격화되는 고부 관련 사진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고부 관화 사진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니면 백산 사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주성 이 선화당이라든가 또는 원평 직강소 사진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우금치 사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봉준 사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봉준 사진 같은 경우에는 16개 교과서 중에서 10개 교과서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전봉준 압송 사진으로 이제 사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은 전봉준의 압송 사진이 아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일본 사진사의 어떤 사진사가 촬영하기 위해서 잠시 감옥에 나와가지고 연출된 사진으로 이제 고증이 돼 있죠. 물론 이와 같은 고증은 이제 최근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사진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로 활용된 사료는 현재 16개 교과서에 20종의 사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료 활용은 교과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동아농민혁명사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활용된 사료가 사발통문, 고부백산 경문, 인민군 4대 강령, 그 다음에 패전개혁안 12개죠. 전봉준 공초,
이 중에서 이제 그 사발통문과 구보백산, 그 경문, 농민 4대 강령, 패정제약은 시식해주는 오늘 이제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아마 이 오직의 종합사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최저 선택할 것인가가 아마 중점 토론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드리죠. 그다음에 지도를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뿐만 아니라 현행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한번 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지학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디서 이 1차 동학민군이 고창, 영광, 그다음 한평을 거쳐서 이제 장성, 나주를 거쳐가지고 장성으로 간 거로 많은 교과서와 역사부도에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민군이 나주로 가는 척하면서 실제 한평에서 장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화살 표기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하야기를 거의 대부분 교과서가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과서에 지학사 한국사에서는 5월 7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물론 기록상에 전주 하야기 체결됐다면 체결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7일까지만 해도 실제 전주 상안에 있는 동학민군과 밖에 있는 홍길군 정부군 사이의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 하야길은 많은 교과서에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5월 8일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봉기 출발지하고 9월 18일로 해놨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9월 18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여기를 보면은 전주에 직결한 전주 삼내 직결한 동학농민군이 한 지대는 옥천으로 가고 한 지대는 논산으로 간 거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옥천으로 간 것은 김계남 부대를 표기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를. 그렇지만 전봉준 부대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주에서 옥천으로 갔다. 이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구분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천에 온 동학민군이 바로 이제 공주 우금치를 공격한 것처럼 돼 있어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남북적 연합 논산에서 직결한 사실하고 이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법문사에서 나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이 충청도 지역은 북적 활동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남적 활동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대립적인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 이렇게 충청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남북적으로 대립적 구도에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대 남북적 어떤 그런 대립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도를 이원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학사에서 나온 또 한국사 2차 농민 전쟁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중대한 오류가 2차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것은 정부군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광군이 아닙니다. 일본군입니다. 모든 동학농민군에 대한 전쟁 전략이라든가 공격 명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움직임은 일본군에 의해서 진두지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또 분명 일본군의 움직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 표기에는 광군의 진로를 이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당 소속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에도 청산에 모여가지고 옥천으로 이동해서 논산으로 간 거로 이제 이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북쪽 동학농민군 주력은 에서 1차로 직결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보은 장내리에서 이제 직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옥천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성과에 의하면 10월 23일 날 이제 그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전봉준과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청산에서 직결한 북적 동학민군이 옥천으로 이동한 걸로 되어 있는지 이건 많은 그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그 동학민군의 격전지로서 이제 이쪽 공주 우금치와 그 논산만 그 표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교과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격전지를 좀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점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일본군의 어떤 동학민군 공격은 이런 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본군 이쪽 그 동로 지대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충주로 해가지고 경상도로 해서 이제 남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로 중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청주로 해서 금산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서로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주에서 논산을 거쳐가지고 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와 같은 그 일본군의 그 움직임과 이 실제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이 동선하고는 일본군의 움직임 동선하고는 뭐 전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상에서 나온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제가 보기엔 노력을 했습니다. 동아농민 전쟁을 그 지도로 다 보여주려고 욕심도 엄청나게 나타냈고, 또 실제 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 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그 교과서에서는 광군의 진로로 표기했던 이런 일본군의 움직임도 일본군 이제 이동로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 일본군 이동도 꽤 정확하게 가다가 여기도 엉망이 됐습니다. 실제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본군의 어떤 그 행군로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5월 7일은 전주 화약일로 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장흥이라든가 강진을 그다음에 이쪽 황해도 해주를 주요 격전지로 2차 격전지로 표기한 것은 다른 교과서보다는 진일보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쪽 영동과 황간 사이에서 큰 격전이 일어나는 거로 보이는데, 물론 영동 용산에서 북상하던 동학부단 소속 농민군이 이제 상주 소무영군하고 이제 전투를 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격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투지를 좀 확대해서 표기한다면은 김계남 부대가 이제 격전을 치른 청주성 전투, 그다음 황해도 해주, 그다음 강원도 홍천, 충남 홍성, 그다음에 전라도 태인, 그다음에 이쪽 순천에 본부를 두었던 영호 대소수가 격전을 치루었던 진주 여수,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위에서 나온 고등학교 역사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전혀 잘못된 지도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표시가 2차 동학군의 활동 지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차 동학군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신위에서 나온 고등학교 역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학습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디지털 학습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 자료라든가 인터넷 사이트가 소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행 16개 교과서에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는 이런 3개 사이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상 교과서 같은 게 정업 동아농혁명 기념 사업이 그 사이트, 그다음에 법문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농혁명 그 기념관, 그다음 금성에서 나온 데는 전주 동아농혁명 기념 사업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한 개를 소개한다면 동아농혁명 기념관일 거고, 여기 이제 그 많은 그 학습 자료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마 유용한 사이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동아농혁명 종합정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아농혁명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1차 자료 번역본에서 당시 내용이 다 검색돼서 나오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찾아낼 수 있듯이, 따라서 종합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창의적인 그런 어떤 그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마 그 유용한 그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도표라든가 그래프, 도형, 만화, 영표 등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내용들은 실제 이제 생각보다 교과서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 욕구라든가 학습 환경, 그다음에 이제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보조적인 그 학습 자료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 내용은 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분석한 그 내용은 그 7차 교과 과정에 의해서 집필된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9차 교과 과정이 개정이 되고 내년에 아마 집중적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집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오늘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서울대 역사교육과의 김태훈 선생님의 약중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금성교과서를 직접 쓰신 분이니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종합 토론 시간이 있어서 7, 8분 내로 좀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의 김태훈입니다. 제가 여기 불려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 가보농민전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많이 쓴 게 아닌데, 직접적인 전공자 아님에도 불려온 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금성교과서 집필자라는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1993년대 오정희 동학사랑 분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을 앞에 두고 해서 좀 사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그때부터 벌써 이제 오정희 동학사에 관한 어떤 대단히 좀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시각에서 쓴 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연을 맺은 게 아닌가 해서 오늘 여기에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발표자께서 작성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간히 교과서에 서술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처럼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다는 점에서 김 선생님의 발표는 앞으로 2011 교육과정 입학해서 집필된 교과서의 집필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잘 검토하지 않은 빠져 있습니다. 사진, 지도, 사료 등 학습 자료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입각해서 집필한 금성 출판사의 저자인지라 비록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지만 따끔한 지적과 개선 방향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토론자의 소임을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또 제가 또 글을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 자신도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고 상당히 좀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데, 제 글에도 그런 게 흐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건 발표자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학문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이나 저서와 달리 교과서가 지닌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지적사항의 현실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는 논문과도 다르지만 일반 개설사와 달리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로서 우리나라는 7차 교육과정부터 검인정 발행지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육과정이 준하여 편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분석할 때 교과서가 어느 교육과정 입학과에 집필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7차 교육과정과 2007.2009 교육과에 입각하여 집필된 교과서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각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 방향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교과서의 변경, 제목부터가 달라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이름이 지금은 한국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중학교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적 배경의 확충, 이건 2007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등으로 인해 충분한 지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정한 분량 안에 관련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때 집필자의 의도와 기획에 따라 특정 내용을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교과서를 분석할 때 7차 교육과정과 2007.2009 교육과정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분량의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반되면 특정 주제를 길게 집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필자의 사강과 의도에 따라 다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교육과정 전부를 어떠한 방식이든지 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동학농민혁명 관련 모든 지역을 서술하는 데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모든 교과서가 전봉종 중심을 서술했다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당 집필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전공자가 아니어서 무심코 오류를 저지르거나 중요 내용을 누락시킬 수 있겠지만 관련 연구 성과를 잘 알면서도 교육과정과 한정된 지면에 맞추다 보니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내용들을 누락시키거나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얼개라든가 시각을 잘 보여준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저자의 시각과 집필 구도가 교육과정과 맞물려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단지 특정 단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자의 근대사 인식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교과서는 밑으로부터의 개혁으로서의 농민혁명의 의미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어느 교과서는 봉건사를 해체시키는 정도로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기본 시각을 좀 더 드러내어 저자의 동학농민혁명관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넷째, 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이미 2000년 이전에 집필된 교과서로 이후 연구 성과를 담지 못하거나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저자의 게으름이나 불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새로운 설이어서 바로바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께서는 학계의 검토를 거쳐 정본을 편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전공 분야가 아닌 이상은 기존의 개설서에 의존해 서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정본이 제대로 편찬되어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편찬되리라 봅니다. 다섯째입니다. 사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 역시 지인들로부터 3월 백산대의 문제를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와 오종의 동학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뿐더러 동학사에 대한 사료 비판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료 비판은 진위 여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타 사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료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좀 더 경계하지 않을까 합니다. 3월 백산대의 경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김상기 선생의 동학과 동학란에 대란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동학농민군이 주둔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박준 선생이 발표한 글에서도 대한개념사라든가 기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지영 자신이 백산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지영 자신이 착각하거나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영이 이데이를 조작하거나 과장한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의 서술 내용이 어느 정도는 신뢰를 본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여타 오류를 그냥 신뢰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오류는 착각이나 실수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산대의 경우는 나머지 서술할 정도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여타 사료와 비교 대조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저자 자신의 인식, 태도 및 처지, 시대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골똘히 생각해야 하리라 봅니다. 여섯째,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와 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지도에 표기된 전투 이름을 검토하면서 중요 전투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점 금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금성의 경우에 대해 변명을 하자면 같은 지도를 보고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는 집필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농민혁명의 종착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교과서 지도는 작아 중요 전투마저 넣을 수 없는 형편에서 농민혁명의 끝은 알려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대둔산 전투를 표기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 장렬한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는 의병전쟁의 끝을 알려주기 위하여 최응한 의병정 사진을 넣고 해설하는 바로 의병전쟁 그 단락 주제 방식과 같았습니다. 이 점에서 역사 교과서라든가 부도에서 어떤 전투를 넣을 것인가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졌는데 사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에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우선이고 또 학습 자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본문 분량과 또 배치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거기에 맞춰서 넣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넣는 거지 이 사진을 꼭 넣어야 되겠다. 또 사실은 이 작업하는데 집필자보다 사실은 이 작업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출판사의 편찬자들입니다. 사실 이 교과서 집필자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기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본문이 먼저 쓰이고 사료학습 내용이 다 써진 다음에 그 빈 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넣는 거지 처음부터 사진을 계획해서 넣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한 까닭에 발표제 글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동학농민 혁명 분야의 직접적인 전공자 아닌 까닭에 집필자의 글을 오독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각각 교과서들이 같은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이점이 드러난 것된 점에서 동학농민 혁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중화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연구의 발전적인 계승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저의 투박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는 배항석 교수님께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2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분까지 4시 45분까지 발표해 주시고 다음 그 서울대 이상천 교수님께서 10분 내에 토론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번째 오늘 발표를 맡은 배양섭입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좀 길게 썼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글을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대충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새롭게 쓸 수 없을까, 이것을 이제 모색해 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역사 교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보면은 이거는 7차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부에서 제시하는 역사 학습의 목표에 대해서 단순한 역사적 지식의 습득이나 교훈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데 있다. 이런 점들이 항상 강조가 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아까 지금 여기 김태웅 선생님께서 직접 집필도 하시고 그 집필 과정에서 지면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이제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역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서술들은 좀 너무 건조하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가졌던 어떤 교훈이랄까요? 또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풍부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새롭게 발굴하고 또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전달해 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 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좀 강조해야 된다. 동학농민군이 보여준 그 정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봉건 반침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이런 어떤 저항 운동이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미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직이 되어서 기념사업을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었고 또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드시 이게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또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가 아주 굉장히 이제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일국사적인 어떤 시야 여기에 닫혀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가치 그런 의미만을 끄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된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좀 너무 이제 왜소화시킬 수 있다, 축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다른 가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나눔과 배려라는 것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어떤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떤 자산이랄까요? 교훈은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좀 동아시아적인 시각, 우리 한반도 안에서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진 좀 더 넓은 어떤 차원에서의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관점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반봉건 반침략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숭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희생되어 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계승을 하고 말하자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희생이 돼야 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국왕부터 관리들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초들까지도 물론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던 농민군들의 희생이 가장 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어떤 이해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할 때 동학 농민군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말로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얘기는 해놨습니다만은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난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무슨 운이 좋아야 무슨 좋은 운수가 있어야 난리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오정의 이제 동학사에도 보면은 말끝마다 민중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말끝마다 이 나라는 망한다. 꼭 망해야 된다. 어찌하여 얼른 망하지 않고 있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국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당시 분위기는 좀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거는 1894년 3월 20일 날 무장에서 농민군들이 일어나면서 그 발포한 포고문에 잘 드러났습니다. 그 포고문의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는 그 관리들의 어떤 부정부패 그로 인한 인정 그러니까 이 덕정이라는 것을 방기하고 덕정이라는 것 인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조선 왕조 정부가 백성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 덕정을 베푸니까 여러분들은 세금 좀 내고 복역도 좀 담당하고 이러라는 것인데 세금 열심히 내는데 말입니다. 인정은 안 베풀고 수탈만 하고 뺏어만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보다도 못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 한번 확 뒤집어져 버려라 이런 거죠. 제가 그 공주대학에 있는 지수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공주 지역의 그 동학 농민군들 어떤 후손들 사이에 제가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맷돌 삼아서 확 갈아 엎어버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쭉 전해온답니다. 그게 신동엽 시인의 금강에 보니까 제가 지금 각주를 달아놨습니다만 금강에 보니까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정에서 결국은 난리가 일어났고 그 난리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일어나면은 누가 제일 힘듭니까? 말을 힘없고 빼걷는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또 더 많은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누차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학 농민혁명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지는 반봉건 반해세의 어떤 그런 민족적 그런 어떤 혁명운동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난리가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게 한 원인,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 이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서 반드시 학생들에게 지적하고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정하고 우패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농민군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2009년에 이제 교과 과정에 개정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매번 교과 과정이 이제 만들어질 때마다 바람직한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2009년이니까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그 교과 과정에서 내세우는 인간상이라는 것이 91페이지 중간에 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게 문구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에 보면 특히 라에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교과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주로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선진 한국이 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최근에 세계적으로 어떤 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풍조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도 역시 사회 양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여기는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눔과 배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좀 전에 발표한 박명준 선생님의 어떤 글에서도 얘기 나옵니다면은 동학 사상, 동학 교도들 초기에 동학 교도들 사이에도 유무상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고 실제로 교도들 사이에 그 실천이 꾸준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신을 뭔가 이제 연결을 해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는 전개 과정에서도 이 나눔과 배려라는 것은 아주 여실히 이렇게 여러 어떤 농민군들의 행동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보면은 이 매천 환형이라는 아주 그 당시 말하자면 보수 유생이죠. 그 유생의 눈에도 농민군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잘 이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엄격한 규율 덕분에 많은 호응을 불러왔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농민군들이 상당히 엄격한 규율을 유지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민중운동이랄까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민중운동들이 엄격한 규율을 다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지만은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태평 전국 운동이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유지가 됐고 규율을 어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한다든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뺏거나 가져오려고 왼쪽 발을 한 발 들어놓은 사람은 왼쪽 발을 잘라버리고 오른쪽 발을 들어놨으면 오른쪽 발을 잘라버린다. 이런 정도로 엄격한 어떤 분열 유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좀 이게 문란해지고 나중에는 사실 그 태평군 사이에서도 서로 막 이 상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 농민군들의 규율은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드러지면 뭔가 하면은 그 부당하게 일반 농민들로부터 뺏어갔던 어떤 그 관에서 부당한 수탈을 많이 했죠. 그런 광복들을. 그 다음에 부자들의 재물을 탈취해서 빈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런 것들이 일본 측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국내 자료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군들은 오직 관의 물건, 재물과 가난한 사람들이 고혈을 짜서 치부한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을 뿐 양민을 전혀 괴롭히지 않아서 의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의 어떤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농민군들이 대략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한 초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시작되어 나가지고 한 20여일 조금 지난 어떤 그 시점에 영광이라는 곳에서 대적시 약속 사항과 12개조 개군 호력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무장에서 처음에 농민군들이 일어났을 때 약 4,000명이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약 3배 정도 되는 어떤 농민군들이 불어납니다. 3배 정도.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월가 시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시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노리는 어떤 무렵애들도 등장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히 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때였다. 그래서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적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약속 4가지와 그 다음에 군대, 이 농민군들에게 이제 이 경계하는 호령 12가지를 내놓게 됩니다. 그 내용이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대적시 약속 사항 중에 매번 대적할 때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 두 번째는 부득이 전투를 하더라도 절대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진하여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효제 충신한 사람이 있는 촌락으로부터 심리 이내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군 호령 12가지는 항복한 자는 받아들여 대우해준다. 공경에 차는 구해준다. 구제해준다. 탐묵한 관리는 쫓아낸다. 공손한 사람에게는 경복한다. 도망가는 자는 추격하지 않는다.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먹인다. 간활한 자는 그 짓을 못하게 한다. 가난한 자는 진율한다.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거역하는 자에게는 호요한다.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불효한 자는 죽인다. 이런 어떤 얘기들인데 여기서는 인명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탐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배려, 나눔의 정신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태평전국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다른 나라의 어떤 유사 민중운동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요즘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는 중인데 농민군들이 직접 이렇게 처단을 한 관리 이거는 김계남이 이 남원 부사로 이제 부임하던 이용현을 전주에서 만나가지고 죽인 거. 그동안에 그 죽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용현이 농민군들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아주 자기들한테는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처단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농민군들이 이제 원평에서 국왕의 효윤을 가지고 얻은 이 효은과 백은한 이걸 원평에서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농민군들이 관리들을 직접 죽인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지주들이라든가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곤욕을 치렀다라는 것은 나오지만 죽였다라는 사례는 사실 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평천국 얘기가 아까도 좀 나오고 이렇습니다만은 태평천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그 새로운 해석을 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태평천국 운동 기간 동안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쪽 관련 전공하는 사람 중국사를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 인구가 한 4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날 때 4억 정도 됐는데 그때 태평천국이 일어나고 이제 이 멸망할 때까지 약 10수년 이렇게 시기가 한 4년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의 수가 태평농군, 태평천국군뿐만 아니라 그 이제 반대되는 어떤 청나라 그 군대, 그 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 합해가지고 최고 많이 정도 한 1억 명이 죽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1억 명이까지.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잘 나오죠. 요마죠, 요마. 거기는 이제 만주족의 어떤 그 왕조였다라는 이유도 있죠. 만주족의 왕조는 이제 없애야 된다. 만주족의 관리들은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을 이제 그렇게 많이 죽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서구에서도 보면은 큰 어떤 중세의 어떤